두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변천입니다. 앞서 세 개의 헌법과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헌법에 영향을 미친 독일 헌법이나 혹은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겠죠.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헌법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또 어떤 변화를 겪어왔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헌법학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혹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홍범 14조, 이 갑오개혁 당시에 있어서의 홍범 14조가 최초의 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광무개혁 당시에 있어서의 대한국 국제, 이것을 최초의 헌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14개 조문이다 혹은 9개 조문이다, 그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근대 헌법의 틀을 갖춘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헌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때 당시는 구한말 대한제국 시절, 이때는 독립된 주권국가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틀을 갖추지 않은 이런 것을 헌법이라고 부르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헌법을 헌법으로 부르기 힘든 것은,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에 3.1운동 직후 어떤 그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임시 약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10개 조문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10개 조문은 조문 숫자와 상관없이 역시 이건 근대헌법의 기본적인 틀을 갖췄다 라고 이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의 문제는 그런 헌법의 구성과 내용이 아니라 국가가 없었다. 독립된 주권국가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의 헌법이냐.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한반도에 적용되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중국 땅에서 특정 지역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토도 없고 독자적인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든 헌법일 뿐이다. 이건 정상적인 헌법이 아니다라고 평가가 됐었던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1948년 제헌 헌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것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헌 헌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3년의 미 군정 시기를 거치고, 그리고 48년 50총선을 통해서 1대 국회, 이른바 제헌국회를 구성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50총선으로서 국회가 구성되지만 이 국회가 처음 모인 것은 6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헌절이 7월 17일인 것은 다 잘 아시죠? 한 달 만에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까지 한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제정은 12일이고 공포가 17일이어서 17일이 제헌절로 정해진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2017년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이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1년 동안 논의를 하고서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는 헌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백지 상태에서 헌법을 새로이 만들어내는데 한 달 만에 끝났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점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군정 3년 동안
물밑에서 헌법 제정을 위한 작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의 정치 세력, 하나의 기관에 의해 가지고서 헌법 제정이 준비된 게 아니라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 세력들, 여러 기관들 다양하게 헌법 제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임시정부 헌법을 통해서 나름으로 헌법의 제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1919년 임시 약헌이라고 하는 거 식계조문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뭐 조문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5차까지 임시정부헌법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이게 완전한 국가를 건설한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3년쯤에는 건국강령 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만들 때는, 건국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다시 말하자면 이미 국가가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됐건 이 임시정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형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건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정 과정에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수많은 기관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했는데 빠지지 않고 참여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헌법학자라고 일컬어지던 유진호 박사입니다. 유진호 박사가 이제 그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 뭐 대통령을 어떻게 하느냐, 의원 내각제로 하느냐, 주석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정치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주장들을 하고 달라지지만, 그 밖에 테크니컬한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유진호 박사가 한 것들이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 말하자면은 이 헌법 제정에 대해서 다양한 안들이 있었지만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가가지고 조율하는데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때 유진호 박사밖에 없었느냐? 이거는 일제강점기의 특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당시 뭐 판사들도 필요하고 검사나 변호사들도 필요하니까 이 민사나 형사 쪽을 공부하는 법률가들, 법학자들은 숫자가 이제 그래도 제법 됩니다. 지금처럼 많지는 않아도. 그런데 이 공법은 말하자면 일본의 관료 조직, 당시 한반도에 있어서 결국 일제 치하의 총독부 산하의 관료 조직이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집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공법, 행정법 쪽이 아니라 이 공법 쪽에서도 이제 헌법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 독자적인 헌법이 없으니까 그때 헌법을 한다는 게 결국 일본 헌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본 헌법을 한다는 게 당시로서는 내가 그걸 왜, 오히려 그걸 한다는 것은 마치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비볼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헌법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경우는 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학에서 헌법 강의를 할 정도로 이 법학 과목들을 골고루 다 개설했었던, 전교수를 뒀었던 그런 곳이 경성제국대학하고 보성전문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성제국대학은 일본인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었고 해방 이후 일본인 교수는 본국으로 이제 돌아갔죠. 결국 보성전문회에서 헌법 강의를 하던 유진호 박사가 당시로서는 유일한 헌법 전문가였었던 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헌법 제정의 공통분모가 크게 만들어졌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육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헌법이 개정되면서 공화국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변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뭘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헌법이 개정된 게 아니라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동일성이 깨졌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공화국이 바뀌었다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 드골 헌법을 통해서 제5공화국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의원 내각제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분권형 내지는 이원정부제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제로 시작했던 1공화국이 1차, 2차 개헌에 있어서는 그런 변화가 없었지만 3차 개헌, 4.19 직후에 있어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고 또 다시 5차 개헌에 가서 5.16 이후에 대통령제로 회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틀이 바뀌었고 그래서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4공화국과 5공화국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런 걸로 얘기하자면 계속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왜 공화국이 바뀌었다고 하느냐. 유신 헌법은 이건 정상적인 대통령제가 아니라 독재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제라고 부르기도 힘들다라는 것이 그 이면에 깔려있는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신 당시에 있어서는 유신 체제에 있어서는 3공화국의 연장이지 4공화국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전에서는 4공화국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4공화국 소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유신과 가까운 유신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5공화국에 가서는 우리는 유신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5공화국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유신은 명실상부 4공화국 그리고 이제 전두환 체제는 5공화국 이렇게 일컬어진 겁니다. 하지만 전두환 체제도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근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육공화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시대가 바뀌면은 법이 바뀌고 헌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헌법도 87년 당시에 있어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훌륭한 헌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근데 벌써 35년, 강사제 바뀌어서 3번 반을 바뀐 오늘날 이 헌법이 여전히 좋은 헌법이냐라고 반문한다면 그렇다고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에 맞춰서 대한민국 헌법이 여기서 발전을 멈출 게 아니라 계속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헌법 개정, 국민들의 총의를 모으는 10차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주제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변천은 여기까지입니다.